오늘의 주인공은 59세의 어느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어렵게 키운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꾸린다는 소식에 설레는 마음으로 가장 고운 옷을 차려입고 결혼식장에 가셨죠.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의 결혼식 날, 시어머니인 그녀에게 배정된 자리는 다름 아닌 쓰레기통, 바로 옆이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구석진 자리도 보조 테이블도 아닌 커다란 쓰레기통, 바로 옆이었죠. 게다가 이제 막 며느리가 된 여자는 사람들 앞에서 이 상황을 두고 그냥 장난 좀 친 거예요 라며 웃어 넘기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장난으로 치부할 일인가요? 시어머니가 남인가요? 그저 머릿수나 채우러 온 손님이었을까요? 도대체 누가 이런 모욕적인 대접을 준비한 걸까요? 하지만 정작 소름 돋는 건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도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하객들 앞으로 걸어가 딱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평온하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친척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어떤 이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식장을 떠났습니다. 인생의 지난 이야기를 전하는 황혼의 인생길입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내 나이, 59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격식을 차려입고 결혼식에 갔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아들 현우의 결혼식이었죠. 예식장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그랜드 골든 캐슬이라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었지만 현우 말로는 친구들이 추천해준 요즘 가장 핫한 예식장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감각이 있겠지 싶었고 그저 아이들이 좋다니 저도 좋았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껴두었던 짙은 남색 실크 한복을 정성껏 다려 입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곱게 만졌습니다. 솔직히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가정을 이루는구나. 이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만 보면 되겠구나 싶었죠. 호텔 입구에 도착하니 긴 레드카펫이 깔려 있고 신부지아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인사를 건넸죠. 며느리가 될 지아는 저를 보더니 살짝 웃으며 고개만 까딱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아가 한쪽 팔로는 제 아들을 다른 한쪽 팔로는 친정엄마를 꼭 끼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같이 사진 한 장 찍자고 끼어들어야 할지 망설였지만 지아 주변은 온통 친정 식구들로 북적여 틈이 없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식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자리는 혼주석 근처도 하객석 앞쪽도 아니었습니다. 식장 맨 구석 그것도 급하게 가져다 놓은 듯한 접이식 테이블이었죠. 더 기가 막힌 건 제 의자 바로 옆에 커다란 쓰레기통 2개가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호텔 직원이 냄새를 막으려고 비닐 덮개를 씌워놓긴 했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느껴지는 그 퀴퀴한 공기와 소외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이미 쫓겨난 기분이었죠. 테이블 위에 놓인 이름표를 확인했습니다. 이호경,
제 이름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테이블에 같이 앉은 사람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지아, 친정엄마의 지인들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섞을 수 없는 분위기였죠. 저는 참다 못해 현우를 찾아갔습니다. 현우는 사진작가와 대화하며 싱글벙글 웃고 있더군요. 현우야, 내 자리가 왜 저기니 쓰레기통 바로 옆이던데. 아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거기 자리가 딱 하나 비어서 그래요. 다 가족인데 어때요? 제가 더 말을 잇기도 전에 지아가 다가와 여유로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그거 그냥 가벼운 장난이었는데 설마 진심으로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지아는 제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제가 마치 속 좁은 사람이라도 되는 양 몰아갔습니다. 뒤에 서 있던 지아의 사촌 동생은 언니 진짜 유머러스하다며 낄낄거렸고 사돈댁도 옆에서 어디 앉으면 어때요 다 즐겁자고 하는 일인데 라며 거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 뭔가가 꽉 막힌 듯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울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자리로 돌아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앞만 응시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결혼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걸요. 언제부터 며느리에 대해 의심을 시작했냐고 물으신다면 처음엔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모든 게 신호였습니다. 작년에 현우가 지아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만 해도 저는 참 기뻤습니다. 30이 넘도록 일만 하느라 바빴던 아들이 드디어 정착할 사람을 찾았다니 그저 다행이다 싶었죠. 그날 저는 새벽같이 시장에 가서 토종닭을 사고 영은과 땅콩을 넣어 조리고 현우가 좋아하는 족발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전기밥솥도 꺼내어 찰밥을 찌고 저 역시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도 정갈하게 빗었습니다. 오후 4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만난 박지아는 정말 예뻤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피부는 백옥 같았죠. 화려한 웨딩펌을 한 긴 머리에 명품 가방을 들고 높은 힐을 신은 모습이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아예요 라며 생긋 웃는데 풍기는 분위기가 우리 같은 평범한 집안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지아는 백화점에서 파는 비싼 수입 쿠키 세트를 내밀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 브랜드에서 주는 선물이라더군요. 지아는 뷰티 헬스케어 관련 유통 마케팅 컨설턴트라고 했습니다. 한 달 월급이 1,5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에 밥을 먹으며 뒷정리까지 싹싹하게 돕는 모습을 보니 정말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식사가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기나긴 연극의 시작이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는 마치 지아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지아가 하는 말은 곧 법이었죠. 예전처럼 저에게 의견을 묻는 법이 없었습니다. 말투도 지아를 닮아갔고 엄마 요즘 트렌드는 이래요. 결혼은 우리 일이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더군요.
지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만난 지 4개월 만에 들려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 정신이 없었죠. 어느 날 현우가 들어오더니 대뜸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 서두르려고요. 지아가 아이 가졌대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멈추고 되물었습니다. 뭐, 그게 정말이야. 현우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더군요. 네, 진짜예요. 엄마 이제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기뻐해야 할 일이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 소외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예단비 문제부터 그랬습니다. 지안의 집에서는 예단비로 4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예단비냐며 좀 줄여보자고 한다 했지만 현우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제발 좀요. 큰일도 아닌데 기분 좋게 넘어가요. 저는 꾹 참았습니다. 다음은 답례품이었습니다. 지아는 한 세트에 2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수제 구움 과자 브랜드를 지정했습니다. 신부 쪽 하객뿐만 아니라 신랑 쪽 하객들에게도 똑같이 돌려야 한다더군요. 현우야 내 아빠 쪽 친척만 수십 명인데 그걸 다 어떻게 하니? 라고 물었더니 지아가 옆에서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니요. 저는 전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식장 선정도 그랬습니다. 지아는 저에게 어머니 저희는 유럽식 하우스 웨딩을 할 거예요.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어머니는 손님처럼 편하게 계시기만 하면 돼요. 라고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내 아들 결혼식인데 마치 저만 외부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날 옷이나 잘 차려입고 구석에서 박수나 치라는 존재 같았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지아는 걱정 마라. 예민하게 굴지 마라는 핑계로 저를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현우도 엄마 우리가 좀 더 양보하자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죠. 한 번은 정식으로 상견례 예법을 따지자고 했더니 엄마 요즘 누가 그렇게 촌스럽게 해요. 라며 무안을 주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저는 해운대에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달에 2토 400만 원이나 하는 강남 부럽지 않은 최고급 조리원이었습니다. 지아는 친구들이 다 여기서 한다며 자기도 남부럽지 않게 있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더군요. 지아는 저를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그 예의라는 것이 사람을 참 무안하게 만드는 차가운 예의였습니다. 손자 민준이를 처음 안아보았습니다. 피부가 하얗고 눈매가 가늘더군요. 이마는 좁고 콧날은 오뚝했습니다.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분명 조산이라고 들었는데 아이 몸무게가 3.5kg이나 나갔거든요. 묵직한 아이를 안고 조산이라더니 애가 참 건강하네 라고 한마디 했더니 지아는 저도 놀랐어요. 타고난 체질이 좋은가 봐요.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제가 더 물으려 하자 현우가 고개를 저으며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들과 저 사이의 거리가 이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어졌다는 것을요. 민준이 100일 날 저는 예전부터 가업처럼 소중히 간직해온 순금 팔찌를 선물로 가져갔습니다. 현우 자식 생기면 주려고 아껴둔 보물이었지요.
그런데 팔찌를 내밀자 지아는 쓱 훑어보기만 할 뿐 감사해요 어머니. 그런데 애가 아직 어려서 금 장신구는 위험하니까 나중에 채울게요. 라며 상자도 열어보지 않고 옆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자는 민준이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을 가슴에 얹고 자는 아이는 참 예뻤습니다. 그런데 아이 얼굴을 자세히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의 흔적을 찾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눈을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가늘고 긴 외꺼풀 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은 저나 현우, 사별한 남편까지 대대로 짙은 쌍꺼풀 집안입니다. 현우의 아기 때 사진은 수천 번도 더 봤지만 그 초롱초롱한 쌍꺼풀 눈매가 가장 큰 특징이었죠. 아이 코도 달랐습니다. 너무 높고 오뚝했습니다. 귀 모양도 얇은 입술도 뾰족한 턱선도 현우와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현우의 아기 사진과 대조해 보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하나도 닮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밤 참다 못해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현우야, 너 민준이가 너랑 안 닮았다는 생각 안 해봤니? 현우는 당황한 기색으로 아니 애들은 크면서 계속 변하잖아요. 엄마도 나 태어났을 때 옆집 아저씨 닮았다고 했다면서요. 라며 농담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저도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속의 줄은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줄이 끊어진 건 어느 주말 가족 식사 자리였습니다. 제가 정성껏 갈비찜과 무국을 준비해 아이들을 불렀지요. 밥을 먹다 또 무심코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민준이 코는 정말 너랑 안 닮았어. 너는 어릴 때 콧방울이 뭉툭했는데 그 순간 지아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나쁜 아내라는 건가요? 아니면 민준이가 이 집 손주가 아니라는 건가요? 식탁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운 바늘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엄마 그냥 밥 드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라며 저를 타박했습니다. 저는 그냥 해본 소리야 라며 쓴웃음을 지었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엔 커다란 의혹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집 핏줄이 아니라면 그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급변한 건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덥고 습한 밤 11시가 다 된 시간이었죠. 저는 갓 삶은 닭백숙을 좀 전해주려고 아이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낳고 몸조리 중인 지아를 생각해서 인삼이며 대추를 듬뿍 넣은 보양식이었죠. 아파트 밑에 도착해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미안해 밑에서 좀 기다리기로 했지요. 아이들이 사는 7층 베란다에 불이 켜져 있고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별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위층에서 지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어였습니다. 아주 빠르고 화난 어조였지요. I told you it's over. Stop calling me. You can't just show up in my life like that. 끝났다고 말했잖아. 전화하지 마. 내 인생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안 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아는 평소 우리 앞에서 영어를 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억눌러 왔던 감정을 터뜨리는 듯 했지요.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져간 백숙은 그대로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지아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지아가 떼어내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게 누구일까? 왜 그렇게 들키는 걸 두려워할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갔지만 정신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낮에 반장인 미숙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미숙이는 스마트폰 활용을 아주 잘하는 친구였지요. 저는 슬쩍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SNS에 대해 물었습니다. 미수가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사람 찾는 법 좀 알려줄래? 미숙이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가르쳐 줬습니다. 비공개 계정을 보는 법은 없지만 태그된 사진이나 팔로워 목록을 뒤지면 웬만한 건 다 나온다더군요. 저는 지아의 인스타그램을 찾았습니다. 예상대로 비공개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지아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들, 지아가 좋아요를 눌렀던 사진들을 하나하나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H지훈널지 오피셜. 사진첩엔 온통 고급스러운 일상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사진 중에 지아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더군요. 친구들과 단체로 여행을 간 듯 했는데 그 남자와 지아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아주 가깝게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준이와 똑같았습니다. 가늘고 긴 외꺼풀 눈매, 뾰족한 턱, 오뚝한 코, 그리고 특유의 우울해 보이는 눈빛까지. 저는 그 사진을 5분 동안 넋을 잃고 쳐다봤습니다. 저는 사진을 캡처해 비밀 폴더에 저장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저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다니. 예순을 바라보는 제가 스마트폰으로 할 줄 아는 거라곤 전화 받고 요리 사진 찍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찾아내고 확인하겠다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이나 해 나르는 멍청한 노인네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스마트폰 사용법을 독학했습니다. 캡처하는 법, 검색하는 법, 공개된 게시물을 뒤지는 법까지요. 저는 그 남자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이름은 한지훈.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유명 외국계 기업의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 중인 엘리트였지요. 부산에 출장도 자주 오는 듯 했습니다. 그의 게시물 중 1년 전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카페에서 어떤 아이와 찍은 사진이었는데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이는 아니지만 그때의 우리를 떠올리게 하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밑에 달린 친구의 댓글. 갑자기 왜 그래?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녀가 결혼한다네.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을 하나하나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했지요. TV에서 본 대로 아이의 타액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유전자 검사 기관을 알아봤더니 익명 상담이 가능하더군요. 비용은 약 150만 원 정도 들지만 구강 상피세포나 침이 묻은 칫솔 젖병으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아가 좋아하는 과일을 샀다며 지아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아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사과를 깎아 민준이에게 먹이는 지아를 지켜봤습니다. 지아가 아이를 재우러 방에 들어간 사이 저는 아이가 쓰던 플라스틱 숟가락을 몰래 챙겼습니다. 미리 준비해간 새 숟가락으로 바꿔치기 했지요. 침이 묻은 숟가락을 보존 지퍼백에 담아 봉투에 넣고 약속된 장소로 보내고 나서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5일 동안 제 심장은 북소리처럼 둥둥 울렸습니다. 아니겠지, 내가 오해한 거겠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민준이의 얼굴과 한지훈의 얼굴은 제 머릿속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5일째 되는 날 오후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결과지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본 검체는 분석 결과 신청인 측 피검사자 현우님과 민준님 사이에 친생자 관계를 배제함. 친자 관계 확률 0%.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놓칠 뻔했죠. 이건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추측도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눈앞의 결과지가 뜨거운 불덩이 같았습니다. 읽고 또 읽어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0%.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베란다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저를 어머니라 부르며 웃던 지아, 저를 할머니라 부를 뻔했던 그 아이, 그리고 그 모든 거짓말에 속아 눈과 귀가 가려진 제 아들.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무너질까 아니면 저를 원망할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들이 평생 남의 자식을 제 핏줄인 줄 알고 사는 꼴은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겪을 고통은 지금보다 수만 배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깨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설령 제가 나쁜 사람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말이죠. 저는 냉정해지기로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언제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조용히 아들을 불러 말할까도 생각했지만 아들은 지아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사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저를 가정을 파괴하려는 악독한 시어머니로 몰아설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끓는 물처럼
요동치다 새벽 5시쯤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바로 결혼식입니다. 지아가 그토록 공들여 준비한 자신의 행복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그 무대. 지아의 가족들, 친구들, 회사 사람들까지 모두 모인 그 자리라면 지아도 발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실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종이에 적어 보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울지 않고 당당하게 설지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출력했습니다. 빨간 봉투에 보고서와 한지훈의 사진을 함께 넣었습니다. 레드카펫 위에 선 신부에게 줄 가장 진실한 선물을 준비한 것이죠.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5년 전 현우가 승진했을 때 사준 짙은 붉은색 실크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허리 치수가 좀 남더군요. 몸은 말랐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건 결혼식이 아니라 단죄의 시간이다. 식장인 그랜드 골든캣을 2층 연회장 입구엔 화려한 꽃장식이 가득했습니다. 지아는 어깨가 드러난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빨간 립스틱을 바른 채 미소 짓고 있었죠.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습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장 안에서 저는 또다시 쓰레기통 옆 구석 자리에 제 이름표가 놓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인 테이블 앞으로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지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아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이 아이의 엄마로서 내 아들이 거짓에 속아 바보처럼 웃고 있는 꼴은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군요. 순간 식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예민하다고 시어머니가 극성이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어떤 마음으로 버텼는지 아십니까? 저는 봉투에서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의뢰한 DNA 친자 확인 결과입니다. 결과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 아들 현우는 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닙니다. 친자 확률 0%입니다. 저는 하객들을 향해 보고서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사돈댁 체면도 중요하겠지만 내 아들을 평생 거짓말 속에서 바보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내 아들의 인생을 되찾아주러 왔습니다. 지아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습니다. 사돈은 일어나서 뭐라고 하려다 제 기세에 눌려 멈칫했죠. 저는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이러는 건 네 창피 주려는 게 아니야. 네 인생이 이런 사람 손에 휘둘리는 걸 막으려는 거야. 말을 마친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그대로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레드카펫을 걸어 나오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당당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아수라장이 된 식장의 소음을 뒤로 한 채 저는 호텔 정문에서 굽 높은 구두를 벗어 던지고 미리 준비한 편한 운동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더 이상 남이 정해준 자리에 앉지 않고 제 길을 걷겠다는 다짐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적막한 거실엔 시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후회하니? 라고 묻는 듯한 소리였죠. 저는 한참을 생각한 끝에 답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이건 충동도 홧김의 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먹지 못한 백숙부터 숟가락 유전자 검사까지 제가 한 걸음씩 내디뎌 온 길이었으니까요. 사흘 동안 집 전화는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현우의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지안의 집안 사람들까지 어떻게 결혼식장에서 그럴 수 있냐? 독하다. 사돈댁 망신을 그렇게 줘야 했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얼굴은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입었던 양복 바지는 구겨져 있었지요.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엄마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현우는 엄마가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동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묵묵히 식탁 위에 있던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네가 직접 읽어봐라. 현우는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간을 찌푸리더니 곧 눈이 커졌고 마지막엔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군요. 아들은 한참 동안 서류를 쥐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몇 분 후 현우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평생 바보로 살 뻔한 거예요.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바보가 아니야. 사람을 너무 믿었을 뿐이지. 믿은 건 죄가 아니란다. 이제라도 깨어난 게 다행이지. 현우는 바닥만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 남자,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저는 지아의 통화 내용부터 SNS 추적 유전자 검사까지의 과정을 차분히 들려주었습니다. 현우는 지아가 애가 조산이라 마른 거라고 했을 때도 다 믿었는데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저 정말 한심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는 그저 눈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야. 이제 눈을 떴으니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지만 생각하자. 아들은 어릴 때 넘어져 울음을 터뜨리던 그때처럼 저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지 몰랐어요. 저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30년 넘게 익숙했던 아들의 천이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제 아들이 진짜 제 곁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안에
식구들이랑 그 남자 만날 거예요.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끝내러 가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아들은 허리를 곧게 펴고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아들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들은 제 진심을 다 알고 있을 테니까요. 사흘 뒤 비가 조금씩 내리는 토요일이었습니다. 현우는 정갈한 차림으로 서류 봉투를 든 채 저와 함께 지안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지아의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며칠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지아 엄마는 저희를 보자마자 현우야, 이건 정말 오해다. 너희 엄마가 너무 예민해서 라며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건 오해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지아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부부 사이 일인데 혈연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정으로 키우면 되지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현우는 DNA 보고서와 한지훈의 사진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아는 계단 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지아가 내려와 앉았습니다. 미안해. 처음부터 그러려던 건 아니었어. 지아의 고백은 짧았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았고 차마 말할 용기가 없어서 현우의 따뜻함 뒤로 숨었다는 것이었죠. 지아의 부모님도 그제야 실체를 알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아네를 나오는데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엔 엄마가 고집스럽고 보수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걸 참으셨는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진실을 마주하고 어른이 된 것 같아 대견했습니다. 며칠 뒤 지하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의 생부인 한지훈과 연락이 닿았고 당사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더군요. 저희는 동해대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한지훈은 훤칠한 키에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희를 보자마자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훈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비겁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당신을 불렀는지 알겠죠? 한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진작 제가 나타났어야 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임신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아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아이의 존재를 짐작했지만 가정을 지켜주고 싶어 차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 사건을 전해 듣고 더 이상 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한지훈은 현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책임지고 싶습니다. 뺏으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싶어요. 제가 부산으로 직장을 옮겨서라도 매주 아이를 만나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2명의 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현우는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저를 아빠라고 부르죠. 저는 민준이가 자라서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남자는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하의 연극은 끝났지만 이제 두 남자가 아이를 위해 새로운 드라마를 써 내려가야 하니까요. 혈연은 아니더라도 진실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안 가구 배치를 새로 하고 아들을 위한 방을 다시 꾸몄습니다. 이제 현우는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집에 와서 밥을 먹습니다. 엄마, 오늘 갈치조림 좀 해줘요. 라는 아들의 문자가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현우는 가끔 민준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한지훈과 함께 공원에 다녀온 이야기. 저희 집의 행복은 완벽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깨진 도자기를 이어붙인 것처럼 흉터가 남아있죠. 하지만 그 흉터조차도 이제는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독했다고 결혼식장에서 그럴 것까지 있었냐고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제 아들은 평생 타인의 각본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현우가 지아를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비록 배신감은 크지만 함께 했던 시간과 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질 법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족 안에서, 사랑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삽니다. 저는 그 상처를 곪게 두기보다 과감히 도려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들이 진실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